인문학 김영집입니다. 오늘은 이 7번째 제 인문학 강좌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리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성리학의 집대성자로 알려진 중국의 대철학자 주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게 좀 또 고리타분하게 좀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서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하죠. 고대 소크라테스 이후에 근세 철학을 정립한 철학자가 이제 칸트,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근대 서양 철학을 확립한 사람을 칸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좀 비교를 하다 보면은 2500년 전에 중국 철학을 이렇게 만들어낸 춘추 전국시대 공자, 맹자, 모자 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공자의 의학 철학을 이렇게 계승해서 근대 중국의 철학을 이렇게 확립시킨 사람이 서양의 칸트처럼 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참으로 위대한 철학자이고 사상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주자문화 보존회 분들을 이렇게 하고 같이 중국 무유산시를 이렇게 방문을 해서 주자 서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렇게 주자의 철학과 사상, 생애 이런 것들을 조선 성리학과 연결시켜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 주자, 즉 주희의 일생에 대해서만 시간이 이제 많지라는 이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주자, 분명히 이제 주희죠. 주희인데, 이분은 이제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작고하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사셨던 시대는 송나라라고 하는 중국 송나라 시대입니다. 송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그 문화가 우수했던 나라인데, 당나라, 한나라 이런 그 중국 역사에 비해서는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그 금나라라고 하는 중국 한국으로 보면 오랑캐족이라고 하는 곳에 포함해서 멸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송나라 시대도 이제 뭐 초기에 북송 시대, 나중에 남송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제 송나라의 후기 시대, 남송 시대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자는 이름이 주희인데, 아버지가 주송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주송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관리가 되면 항상 공명, 공과 이름, 공명, 이름명, 공명을 떨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와 이름을 떨치는 이런 공명을 모두가 탐하게 되는데 공명보다는 성현은 성현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따르는 이런 그 관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교육에 굉장히 열정을 쏟아붓고 또 이 자신이 그 많은 이런 그 영향을 자녀들에게 주었던 사람이죠. 4명의 아들을 두었던 것 같은데 아마 주희가 3번째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송이 죽고 그 상중에 제사를 지내는 중에 이 형인 이 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희가 이제 사실 그 집안의 장자가 된 역할을 했죠. 이 주송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그 관직에 있던 사람인데 아들 주희를 셋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희자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게 희자가 일종의 말하자면 그 빛나는 희망 뭐 이렇게 뭔가 그 아들 이름을 칠 때부터 불타는 희망, 빛나는 희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라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 주희가 태어나서부터 아주 그냥 총명하다고 그러죠. 총명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총명했는데 이 5살 때에 이미 그 효경을 읽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제 5살이라고 하고 나중에 7살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어린 이 나이에 이 효경이라고 하는 효도에 대해서 논하는 이 책을 이렇게 읽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효경을 딱 한 번 읽고는 책 머리에다가 이 그 주희가 이렇게 썼다고 해요. 참 불약시 비인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약자 아닙니까? 만일 이것을 안 하면 안 하면은 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이 효경을 제대로 이 효도에 관해서 말하는 효경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은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 책 머리다 이렇게 썼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제 참 영특한 그렇죠.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그 주희가 안타깝게도 13살 되던 때 그 주송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총명한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자기 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중국의 복건성에 당시로 보면 숭안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아들과 이제 부인을 보내게 되는데 그 숭안현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무의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희가 나중에 이제 무의산에다가 무의정사를 차려놓고 이렇게 나중에 평생을 거기서 연구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무의산을 보냈는데 여기에서 그 3명의 훌륭한 학자, 뛰어난 유학자들로부터 이 주희가 공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 사람이 유지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지우. 그 다음에 유지우, 유면지, 호혼 이 3사람의 훌륭한 학자들로부터 이 총명한 주희가 공부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는 유지우라는 사람이 아버지인 주송하고 벗입니다. 아주 가까운 벗이에요. 근데 이 유지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유지우라는 사람 아버지가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각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어. 유지우라는 사람 아버지가. 유지우라는 사람 아버지가 항금장수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에요. 항금이란 말은 금나라고 하는 오랑캐하고 싸웠던 장수라 그 말이 항금장수라는 말이. 그 장수로서 이 사람은 이 그 송이 금나라에게 투항을 결정하게 되자 자결을 해버립니다. 자결을 해버려. 대단한 애국자죠. 이 유곽이란 분은 그 악비라고 하는 아마 중국 고사를 들어본 사람들 들었을 거예요. 악비 장군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송나라의 장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적지 같은 거 가보면은 거기 뭐 대단한 그 문화재 뭐 연극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그 악비 장군이 등장을 해요. 악비 장군이 금나라에 맞서 싸운 이 전설적인 송나라의 대장인데 이 악비 장군은 부하였어요. 유곽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유곽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그 아들 유지우가 당연히 금나라에 반대하는 이런 애국자죠. 근데 그 친구인 이 주희 아버지 주송, 주송하고 이렇게 둘이 똑같아. 동맹이 돼 있어. 또 금나라에 대해 반대하는 애국자들이죠. 이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주희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죽게 되자 이 주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시 아버지 친구 유지우라한테 공부를 배우니까 이런 학문도 배우지만 말하자면 애국적인 어떤 사상을 이렇게 배우는 거죠. 나중에 마오쩌둥, 모택동이가 참 어떻게 보면 이제 한때 문화혁명 하면서 공자 책도 다 불태우고 대단한 문화혁명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여기 주자에 대해서 모택동이가 평가를 하는 글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굉장히 주자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 주자를 한마디로 말해서 애국주의 사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애국주의. 주자의 사상은 애국주의의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 주자의 철학은 매우 과학적인 사상이다. 과학적이다. 사실 이제 주자 철학은 매우 나중에 이제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와 기를 성략적으로 해석한 대철학자죠. 매우 과학적이에요. 실증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정도로 하여간 이 아버지 주송의 애국적인 사상과 아버지 친구인 유지우의 그런 철학을 13세인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 가지고 이제 19살 때, 19세 때 과거 시험을 이제 드디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진사시험에 급제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간직 생활이 시작되는데 3년 후에 이제 동안연의 작은 간직인 주부가 되었고, 그대로 보면은 약 40여 년을 이러저런 간직을 좀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다른 책에는 25세 간직을 사임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체적 기록은 여러 직위를 40년간 하고 그 뒤 나이가 53세 정도 되었을 때야 비로소 관직을 작파를 하고 무의산으로 들어가서 무의정사를 세워서 본격적인 학문 연구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나름대로 괜찮은 집안에서 선비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학문도 이렇게 잘 받았는데 관직 이후로 그 주희의 삶은 상당히 고난의 삶이었어요. 고난의. 특히 이 고난의 삶을 이렇게 산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큰 나중에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가기, 예, 노래 부르는 가기, 기생, 노래 부르는 기생이 과기와의 관계,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그 모함을 받고 비난을 받아갖고 후세 평가도 아주 나쁘게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사실 그 주위의 관직 생활을 대표한 이야기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한참 지난 뒤 1183년에 드디어 관직을 다 떠나서 우리 주의 선생이 무의정사라고 무의사에 있는 무의정사 들어가서 본격적인 학문을 이제 탐구를 시작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몰려오죠.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이제 찾아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시로서는 뭐 여자는 제자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우리 주의 선생이 이야기를 하죠. 그 여자 이름이 뭐냐면 이제 모문노라고 하는 여인이야. 모문노라는 여인이 이때 이렇게 거절하는 주의 선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똑똑한 얘기를 했는데 유교 무류 유교무류라는 말 뜻이 뭐냐면 가르침에 있어서 배우는 데 있어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유류 종류가 없다. 배우는 데에서는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사람 신분을 나누고 뭐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공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배우는 데는 없다. 그래서 공자는 사실상 그 신분이 그 평민이든 노예든 귀족이든 다 배우는 데는 똑같다라고 하는 정신을 실천하신 분이었는데 이 공자의 말을 따서 이 주의 선생한테 아니 내가 왜 여자라고 배울 수 없습니까? 유교 무류라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주의 선생이 이 모문노를 데려와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시중을 들게 이렇게 해서 그 무의정사에서 이렇게 제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듬해인 겨울을 보내고 나서 봄이 되자 새로운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와서 이것을 보면서 뭔가 이것이 뭐 여자가 있어가지고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오해를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제기되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어서 막 아니 무슨 그 여인을 데려다가 저렇게 이 유학자가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목론 여인이 주위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자기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약혼자가 있었는데 약혼자가 분신 자살을 했어. 자살을 해서 자기가 수절을 하게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수절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는 뛰쳐나와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어머니가 엄슴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주의 선생이 놀라 자빠지죠. 놀라 자빠진 것이 왜냐하면 이 엄습과 관련돼서 주위의 이제 그 일생을 바꾼 복잡한 관계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주의가 이제 주의 선생이 조정의 이제 그 왕에게 1181년도에
어떤 난강지군이라고 하는 직책을 받아서 어떤 그곳으로 파견되는데, 그때 그 절동지구라는 데서 한 해,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완전히 그냥 가뭄이 일어난 대재해가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당시에 재상이었던 왕회라고 하는 사람이, 왕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당히 능력 있게 보이는 주의를 이 절동지구에 파견해서 이 재해를 해결하십시오 해가지고 왕에게 청구를 했어. 그래서 왕이 이 주의를 여기다 임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서 이 주의가 이 사태의 진상을 이렇게 쫙 조사하고 파악해 보니까 이게 심각해. 그래서 당시에 이제 주의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끝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세 면제라고 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좀 면제시키고 또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는 이런 방식으로 딱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비축했던 군량을 사용해서 이 재해로 피해받아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딱 깨끗이 해결해 버립니다. 워낙 잘해가지고 말하자면 조정에서 표창까지 이렇게 받았어요. 훌륭하게 됐다. 그랬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주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보니 이때 관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탐관오리들이 되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빼먹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소상히 정리해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상소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탐관오리들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탄핵, 저런 사람들을 해직, 면직시키죠, 파직시키죠 하는 이제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의 관료가 뭐냐면 당중우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당중우라는 인물이 여기서 문제야. 이 탐관 당중우를 탄핵을 하게 되는데 묘하게 이 주의 선생과 이 주의를 추천했던 재상인 왕해와 이 당중우라는 세 사람의 관계가 좀 재밌어. 이 왕해라는 재상이 주의를 천거를 했던 인물이지만 당중우와 왕해는 사돈지가 아니야, 사돈지. 그러니까 둘이 아주 내통을 하는 사이야. 그런데 이 주의가 당중우라는 사람들이 탐관이었다고 했고 탄핵을 왕에게 지시하자 이 당중우 팔아와서 왕에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치려는데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이제 막 이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머문노라고 하는, 아까 같이 머문노의 어머니가 엄스미라고 하는 이 기생이잖아, 기생. 엄스미라고 하는 이 기생을 이 당중우가 사랑하는 애기야, 애기. 사랑하는 기생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 기생의 딸인 머문노가 주희한테 나중에 찾아와서 제자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당중우의 탄핵을 했는데 나중에 탄핵이 왕이랑 결탁해서 안 되다가 끈질긴 주의의 노력으로 이 당중우가 탄핵을 하게 됩니다. 파직이 돼요. 파직이 되면서 이 엄슴이라는 이 여자도 이제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평민이로 이제 바꿔져가지고 평민이 되어서 이 머문노라는 이 딸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보면 머문노는 주의의 탄핵에 의해서 이 당중우라는 사람과 어머니가 고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나의 희생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고백한데 무의정사에 있던 구이순 선생이 와서 하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던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왜 그러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왔다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이런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주위로서 이제 깝깝했지. 더군다나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머문노 이런 관계들은 이제 다 뭐 전혀 엄습 머문노의 관계를 잘 모르고 있는 주위로서는 이 머문노라는 이 애인지를 모르고 어느 고장에서 이렇게 그 남자가 약혼한 남자가 자살해서 죽게 되자 그 처녀가 수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 수절을 한 것에 대해서 이 복산자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복산자라고 하는 시를 내려서 이 수절하는 여인을 찬양하는 글을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이라고 하는 설이 있고 이 주의를 이렇게 모함하려고 하는 왕해와 당중을 하는 세력이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만들었던 모함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의 선생이 이 수절한 여인은 머문노의 복산자라고 하는 이 시를 줘서 편액을 줘서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그 여자가 찾아와서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와 사랑에 빠진 거야. 사랑에 빠져서 같이 살게 된 거지. 그 이야기가 이 사람들한테 퍼지게 되자 이 대선비인 성리학자인 주의가 어떻게 돼? 사람이 한마디로 웃기게 돼버린 거 아니야? 응? 나한테는 막 수저를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는 여자를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산다. 이런 사람이 군자냐? 이 사람 소인이지.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위대한 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역사에서 그냥 그 시대에 아니 소인으로 그냥 막 그 소문이 나서 일종의 스캔들 요즘 말하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그런 얘기는 잘 덮어지잖아요.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주의 사상의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나중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또 재밌는 스토리였다고 한다면 이 주의 선생이 관직 생활을 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 사상이 투철한 데다가 성격이 강직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 탐관 오리들을 결탈하지 않고 탐관 오리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그 실태를 파악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상소를 하고 탄핵, 저 사람 면직 파직시키라고 이 주창을 하게 되는데 이걸 굽히지 않습니다. 아까 같이 왕해하고 이런 세력하고 서로 타협을 하고 살았으면 아마 주인이 계속 직급이 올라오는 공무원이 됐겠지. 그런데 왕해까지 탄핵을 주장 결국 나중에 재상인 한나라의 재상인 왕해가 당중을 하고 하는 아까 그 사돈과 결탁해서 진행한 절도 사건이 있었어요. 절도 사건에다가 플러스 그 가짜 화폐 조작 사건이 있었어. 가짜 화폐 조작 이건 큰일이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의 선생이 이 재상 요즘은 국무총리를 막 탄핵하라고 이렇게 해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지. 그리고 왕은 우리가 역사에서 보지만 꼭 그러면 이런 예를 들면 정조가 다산 정영만 다 옹호하고 있까니 그러니까 뭐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왕은 이 간신 세력들인 왕희, 당중호 세력도 두둔해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 주의가 이런 그 고통스러운 관직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51세인가 뭐 그런 정도 될 때 모든 관직을 가져고 나는 이제 학문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의정사로 한 거죠. 그런데 무의정사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제자들 만들어서 이렇게 학문을 하고 그
그 사상이 이제 퍼지게 되고 이런 거 해 나가다 보니까 아까 같이 왕이나 당중이나 이런 세력들이 이제 주의를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위당이라고 위당. 위당이 이제 가짜 당. 말하자면 저것들은 왕을 뒤엎으려고 하는 하나의 모함, 말하자면 하나의 그 반당 세력이다. 이런 이제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주 그냥 그 주의 선생을 이 위당의 두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 선생이 썼던 그동안의 저술들을 전부 다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주의 선생의 제자들을 과거 시험에 응시하면서 제한을 해버려요. 또 이미 관직에 가 있은 주의 선생의 제자들을 다 파면 조치를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박해를 이렇게 한 거지. 결국 이제 주의 선생이 65세에 이제 낙항에서 중림조선을 지었는데 71세. 71세 되던 해 3월 9일 날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주의 선생은 목숨을 거둘 때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가 알고 그리고 이렇게 스님들 그 자리에 앉아서 좌선하면서 죽은 사람처럼 주의 선생님 그렇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대단한 정신이 강직한 분이었죠. 그러면서 죽기 전에 몇몇 제자들을 불러서 모아서 유언을 크게 남깁니다. 뜻을 굳게 가져라. 보세요. 아까 같이 자신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파면당하고 정책 박해를 받고 책은 불태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 제자들에게 다 제자들도 예수의 12제자들을 다 배신했다면 여기 제자들도 그렇게 되니까 뭐 배신한 사람이 많지. 나머지 제자들에게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한 겁니다. 뜻을 굳게 가져라. 이렇게. 여기까지 어렵게 나를 찾아오면 고맙다. 뜻을 굳게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선생의 장례식에 이르다 보니까 아주 그 소수의 사람만 참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대한 유학자인 주의 선생의 장례식에 아까 정치적 박해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참는 매우 초라한 장례식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또 일어나요. 이 복권 추도식이라고 하는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주의 선생이 죽고 나서 이 주의 선생을 안타깝게 생각한 전국 제자들이 다시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복권에서 추도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 1000여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1000여 명. 이 1000여 명은 보통 사람들, 전국 각지에서 이제 주의 선생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그 유구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당시 80세였던 시인인데 유구라고 하는 시인이 얼마나 이제 71세에 죽었으면 자기보다 더 후배 지나지 않겠지만 주의 선생을 얼마나 존경했던지 그 시를 여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남겨요. 그래서 주의 선생을 만고의 불후인이라 이렇게 하는 추도시를 남기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만고에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추도시를 남겼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중국의 대유학 성리학의 창시자 이 바로 주의 선생은 그 일생을 좀 마치게 됩니다. 주의 선생이 이제 일생 마치기 전에 이렇게 지은 무의산에 이렇게 세운 서원이 중림 정사, 중림정사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 선생의 일생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주일 선생은 어떤 그 사상을 가졌던 분인가 하는 것을 주일 선생이 워낙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다 설명을 하기는 못하겠고 주요한 뼈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그 다음 시간에 주의 주자 사상이 조선으로 건너오면서 조선 성리학이 만들어지는데 그 조선 성리학과 주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